마음이 좀 그렇게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시험을 학기말고사 때 몰아서 보는 걸로 하고 중간고사 때는 여러분들 하나의 자유시간을 갖으면 되겠지? 어차피 모든 시험범위를 기말해서 다 시험을 볼 거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오늘 수업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먼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요구가 뭔지에 대한 컴포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어떤 그 환경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특히 기후와 대기의 관계 이런 상황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인 문제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이제 기후와 건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멀찌감치 안 들려고만 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기후와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기후와 건축은 또 환경에 대해 얘기할 때 보통 기후하고 대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들, 사이트의 물리적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한 관계라고 해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 조건이 기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기후가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후 하면 영어로 climate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서 내일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걸 뭐라 그래? 기상 일기예보, 기상예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weather. 그럼 climate하고 weather는 뭐가 다르냐? 우리 건축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매일매일 날씨에 관심을 가지냐 아니면은 클라이밋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기후의 특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면 매일매일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뭐지? 일기예보를 왜 보지? 그렇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우산을 챙겨나가야 될지, 옷을 뭘 입어야 될지, 얼마나 추울지 이런 것들이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일기예보를 내일 날씨가 어떨지를 알아야 되겠거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계획하는, 설계하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날씨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내일 날씨가 따뜻할 거야? 비가 올 거야? 아이고 그러니 지붕을 준비해야 되겠네. 아이고 내일 바람이 불 거야? 아이고 창문을 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지. 다른 예를 들면 그래서 날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런 그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상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그 특성으로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후다 그러면 어떤 기후 조건들이 있는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건 최소한도 30년치 정도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상의 특징들을 평균해서 이 지역은 어떠어떠한 특징 여기는 아열대 기후야 비가 매일 얼마큼이나 오고 온도는 평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후라고 얘기하고 클라이밋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어떤 기상의 조건보다도 내가 여기 건물을 한번 져놓으면 이게 1년, 2년, 10년, 30년, 100년을 있어야 되는 건데 그치? 그렇다면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조건보다는 이게 어떤 기후적 특성을 보이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로 기상보다는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기후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그런 건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건물 디자인은 그렇다면 이런 기후적 특성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관심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어떤 건축과 그 다음에 저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건축가, 또 이집트나 중동에 있는 건축가, 그리스, 이태리에 있는 건축이 똑같을 수 있겠어? 가령
기후적인 특성이 다 다르다고 전제하면 어떻게 보면 거기 있어야 되는 건축은 똑같을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토속 건축을 보면 어떤 기후적 풍토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를 다 가지고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제 산업화 이후에 국제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 존중하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보는 건축은 어때? 뉴욕에서 보는 스타일이나 두바이에서 보는 스타일이나 서울에서 보는 스타일이나 글래스 파사드에 50층, 60층짜리 그런 하이라이즈 빌딩들 큰 차이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그렇다고 우리는 더 이상 기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아무 건축이나 지어도 되는 거냐. 한때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지역주의 건축, 그래서 리저널리즘 이런 형태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랬을 때 폼 파울로스 펑션하면 저 건물 보면 저건 교회야, 저건 학교야 하듯이 저 건물 저거는 아열대기후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어야 어울리는 건축이야. 저 건물 저거는 저 콜드 클라이밋 어디 있어야 어울리는 건축이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처럼 어떤 그 기후의 어떤 다양성에 따라서 어떤 건축 디자인도 달라져야 하는데 한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자연적인 어떤 원리나 어떤 그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그거에 거스르는 그런 건축.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성비적인 건축이 되고 오늘날의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프린시플을 이해하고 그런 순응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와 건축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본 거야. 자, 그래서 이 관계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뭐 한글 프로그램 말고 이걸 그리려고 옛날에 전부 스케치로 그냥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그 다음에 여기 칠판에다 안 쓰고 수업을 하려고 한글 이제 그리다 보니까 한글에서 이거 그리기 도구가 이게 제한이 있잖아. 내 마음대로 잘 그려지진 않는데 내가 표현하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솔라 지오메트리 좀 배워 그려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손으로 다 그렸었는데 내가 봅시다. 그래서 일단 기후와 어떤 대기 조건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는 크게 3가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매크로 클라이밋이에요. 매크로 클라이밋. 지역 기후. 가령 기후의 단계를 나누면 매크로 클라이밋, 메소 클라이밋, 마이크로 클라이밋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건 스케일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후하고 기후 데이터를 받는다라고 하면 서울 지역의 기후 데이터, 대전 지역의 기후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매크로 클라이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기상대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공유해 줄 거예요. 이런 매크로 클라이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매크로 클라이밋보다는 사실은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마이크로 클라이밋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서울에서도 특별히 신촌 연세대학교 안에 어떤 무슨 특정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특정한 대지 주변의 기후 특성이 어떨 것인가. 근데 그거는 기상청에서 그 정보는 주지 않아. 그지? 기상청에서 우리가 연세대학교에 일공학과 옆에다가 건물을 줘야 되겠으니까 여기 기상 데이터 좀 줘. 그러면 걔네가 그런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없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추론해야 되겠지. 그지? 그 추론하는 방법이 이런 주변의 물리적 환경 조건을 감안해서 이런 매크로 클라이밋의 기후 요소들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이크로 클라이밋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마이크로 클라이밋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제물을 줄 거야 내가.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이밋 그런 얘기인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좀 크죠. 가령 건물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서울 지역 전체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중간적인 어떤 스케일에서의 뷰 데이터를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메소 클라이밋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건축을 얘기하는 거니까 매크로 클라이밋 기상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지 주변의 어떤
어떤 기후 조건이 어떻게 특성이 나타날 것인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서의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진 주변의 어떤 물리적 조건이 환경 조건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기후 요소들이 어떤 변화를 하게 될지 이걸 토대로 해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거냐면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대한 게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내가 건물을 실용하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이러한 기후적 특성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다라는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여름철에 춥지 않게 지내려면 어떻게 설계하면 열순수를 줄이고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햇빛을 최대한 이용하고 여름철 같은 때 햇빛을 어떻게 차단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지역적 특성, 옆에 봤더니 인적 건물이 뭐가 있는데 그 영향을 피해서 뭘 하려면 건물 향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고 모든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건축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나름대로 개념적으로 사이트의 조건을 보고 비기후를 예측해 봄으로써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름철, 겨울철 쾌적한 그런 외부 공간이나 또는 건물에 미치는 어떤 열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건축 설계에 들어간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매크로 클라이밍 우리가 건축과 관련이 있는 기후 요소는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5가지 정도. 그 기후 요소 5가지가 뭐냐면 온도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온도지. 우리가 피부를 느끼는 온도인데 온도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간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매일매일 24시간 사이클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떤 기후의 변화를 알게 됩니다. 온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변해? 습도. 특히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 상대 습도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습도는 물리적 측면에서 절대 습도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상대 습도가 증발의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 습도에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솔라 레디에이션. 햇빛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해가 지고. 그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위치가 달라지면서 계절적 변화가 생기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온도 습도에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여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대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람의 특성. 겨울에는 주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느 정도나 세게 불고 여름에는 어디서 불어오게 되고 어느 정도나 세게 되고 뭐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강수량. 우리나라는 주로 비가 언제 와? 여름철 집중돼 있고 그죠? 겨울에도 좀 오긴 하지만 눈의 형태로 여름에 비하면 강수량 훨씬 더 적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건축 디자인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일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스펙트가 건축과 연결해서 생각해보지는 별로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기후 요소가 기상청에서 받는 데이터는 기상청의 이 기후 측정하는 그 센서들이 있는 데서 받는 정보니까 이게 우리 사이트 조건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 사이트 조건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트 조건으로 들어왔을 때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 이게 어떠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 환경을 보는 게 한 5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 여러 번째 중국은 내가 오류가 있어서 좀 고쳤어요. 토포그래프나 랜드폼이나 같은 얘기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지형에 들어왔을 때 일단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요. 지형이 평지인지 구름지인지 산지 지형인지 지역의 경사는 어느 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기후적 특성은 달라져요. 온도, 일사 이런 조건들이 바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주변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워러바디 주변에 뭐 호수가 있어, 또 주변에 강이 흘러, 바닷가야, 뭐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지표면의 상태, 그라운드 커버, 도심 지역이야 전부 도로와 지표면의 어떤 그 뭐라 그래, 보도블록 포장 이런 것들 아니면 맨 땅이야, 잔디야,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주변에 베지테이션, 숲이 있어, 주변에 어떤 나무들이, 식생이 어떤 것들이 있어, 뭐 이런 조건. 그 다음에 맨메이드 스트럭처. 맨메이드 스트럭처의 대표적인 건 건물이죠. 주변에 인공적인 어떤 구조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공 구조물이 많을수록
도시일수록 더 바뀌죠. 기후가 달라지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 컨디션이 이런 물리적 조건들이 미기후를 변화시키면서 온도 습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일사량을 변화시키고 바람도 변화시키고 이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빌딩 디자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처음에 이분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디자인들이 클라이밋을 책을 통해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빌딩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후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런 기후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건물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를 고민하는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 토속 건축들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리적 환경이나 기후적 특성은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냐?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 주변의 대지 조건을, 물리적 조건을 개선하게 되면 그러면 마이크로 클라이밋의 어떤 기후적인 특성이 개선되겠죠. 나쁜 면은 완화시키고 좋은 면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기후를 개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건축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건물 자체만 생각하는데 사실 건축을 생각하기 전에 건물이 들어설 대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럼으로써 미기후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면 그럼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뭐야? 건물을 기후적 특성에 맞게 디자인적으로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기후 자체가 이 건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기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거를 소위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사이트 디자인이라고. 이게 어딘가.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건물을 디자인하기 전에 정말 친환경적인 그런 이코로지컬한 그런 디자인 이런 거 하려면 건물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뭘 생각하라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의 요구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이나 기후나 사이트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빌딩 디자인 이전에 뭘 하라는 사이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네? 빌딩 디자인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해서 형태를, 향을, 외피를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죠. 설비 시스템에 조명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제 건축의 어떤 설계안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대체로 간과하는 게 뭐냐면 그 건물 이전에 그 사이트에 대한 디자인인데 그 사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물리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훨씬 좋게 만들고 적어도 한 10% 가까이는 어떤 건물의 어떤 냉난방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기후는 어디서 배웠나? 여러분들이 사회 과학 시간에 배우나? 옛날 중고등학교에 배우나? 지구 과학 시간에 배우나? 그래서 보면 기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기후는 일반적으로 매크로 클라이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클라이밋이라고 하는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 이러한 것가 있다. 네 가지 정도. 첫 번째 지구는 결국은 뭐야? 태양계의 일부지. 우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 지구는 하나의 태양계의 그냥 위성이 세플라이트 위성이 하나의 일뿐이야.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태양으로부터 얻는다는 그거에 따라서 그 태양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그 많고 적은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기후적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태양이
어떤 기후를 형성하는 가장 프라이머리 펑션이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나중에 다음에 바로 이제 솔라 지오메트리를 갈 텐데요. 그래서 태양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구가 어떻게 하면 그게 지축이 23.5도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한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지축이 기울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적 변화가 없어요. 지구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맨날 똑같은 날이 반복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도 아마 적도 부분으로 가면 맨날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그런 기후를 가진 나라. 대표적인 기후에서 인도네시아 뭐 이쪽 부분에 있는 나라, 싱가포르. 맨날 똑같은 기후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사이클로 밤과 낮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곧 태양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온도와 습도, 일사량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기후적 특성이 여기는 아열대 기후야, 여기는 템퍼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변화가 뚜렷한 기후야. 대부분의 그래서 문명이나 인구가 지구상에 어디에 사냐면 북이 플러스 마이너스 40도, 그러니까 40 레티튜드 안에, 남위로도 40 레티튜드 안에. 근데 이게 남쪽, 남반구 쪽에는 40 레티튜드 안에 땅이 많지가 않아. 대부분이 북반구에 이게 육지가 분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류가 어디서 북반구에 산단 말이야. 남반구에는 있긴 있지만 남미하고 호주하고 남아프리카하고 있긴 있지만 사실은 전체 적정한 어떤 레티튜드 40도 레티튜드 정도의 그 육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바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양과 지구상이 어느 위치냐의 그 관계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정해집니다. 일단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구가 지축이 23.5도 기울었지만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을 하는데 이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안슈타인까지 그런 없을 것 같은데 승계성 이게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구가 그 큰 덩어리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게 하루에 회전하는 이동하는 거리를 따지면 사실은 지구의 이거 뭐라 그래 둘레 길이하고 똑같은 거만큼 한 바퀴씩 이동하는 거 아니야. 거리를 따지면 엄청나다고. 우리 못 느끼지. 그죠? 엄청나게 이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대기권은 공기 상태니까 물론 어느 정도 점성이 있으니까 매스 이동을 하려는 경향은 있지만 지구가 움직이게 되면 이 대기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기는 그 반대로 대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유체다 보니까 지구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기의 흐름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로 이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와 같은 이게 공존하면서 생기는 이러한 어떤 기류 이런 것들이 자전에 따른 기류인데 이게 풍속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대기의 움직임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기후에 영향을 주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이 지구상의 어떤 대양과 물과 바다와 육지가 같이 있는데 이게 분포한 게 이렇게 불규칙하게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똑같더라도 일사가 내려올 때 일사는 똑같이 와. 똑같은 일사량이 바다에도 떨어지고 육지에도 떨어지고 오는데 이게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게 열에 대한 반응과 육지에 떨어져서 열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부분 육지 같은 데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주변의 대기를 덮는 역할을 한다면 물은 히 커파시티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물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주변의 공기 온도에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대기 중에 육지 주변에 있는 대기냐 바다 주위에 있는 대기냐에 따라서 주변의 대기 온도의 어떤 변화를 만들게 되고
공기 대기의 온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어떤 거 밀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밀도의 변화가 대기의 압력차를 만들고 이런 게 기류를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 맨날 일기예보에서 듣는 걸 보면 고기압 저기압 해갖고 그런 기압골이 형성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맨날 보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랜드 매스가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미기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다에서는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되고 이런 어떤 수증기량들 이런 습한 공기가 우리 여름철에는 그리고 어떻게 태평양에서 발생한 이런 습한 공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면서 남쪽에서 들으니까 뭐가 오는 거야? 태풍들이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구상에서 1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의 기후가 어떻다라는 그런 특성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은 이런 그 네 가지 이런 요인들을 볼 수 있다. 자, 건축에서는 한 5가지 정도의 기후 요소가 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5가지 기후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걸 한번 보자. 먼저 제일 우리가 민감한 거는 모든 건 결국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온도의 변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어 템퍼레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 에어 템퍼레처라는 것도 결국은 핵심은 지축이 23.5도 기울어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생기는 태양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사량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온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건축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 이런 형태가 이게 매일매일 자전함으로 생기는 하루 중 그 온도의 변화, 이거는 매일 24시간 사이클 사인 커브 같은 형태로 변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어떤 그 온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기온이 얼마 정도 돼? 11도, 12도. 연평균 기온이 한 그 정도 된다는 얘기는 12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름에는 최대 한 32도, 33도까지 올라가. 그죠? 겨울철에 추울 때 최저 내려가면 영하 10도, 11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 그죠? 그래서 연중 그 온도 변화를 보이는데, 그 온도를 변화를 보이는데 보면은 하루 중 그 온도의 변화폭이 크고 작고, 요즘 같은 때는 어때요? 봄, 가을로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일교차가 10m 심해요. 낮에는 막 20도 가까이 돼서 더워서 막 벗고 싶은데, 그러자 저녁 때로 가면 썰어 아직도 밤에는 추워. 그죠? 일교차가 심해. 그런 다음에 여름 쪽으로 오면 일교차가, 여름에는 사실은 일교차가 많이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 여름엔 습도가 태평양 쪽에서 계속 발생한 스키가 이쪽으로 몰려오면서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런 거 등등해서 강수가 집중되기 장마철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대기 중에 습기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고온 다습한 기후 특성을 보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겨울철에는 또 상대적으로 드라이하지만 또 겨울철에는 또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적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후 데이터 테이블을 그려보면 온도의 변화가 연중, 데일리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러하니 내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도의 변화라는 건 우리는 보통 습도는 뭐 절대 습도, 상대 습도 얘기하지만 우리 건축에서는 상대 습도가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증발이 일어나고, 증발이 일어날 때 어떤 그 기화열, 잠열을 뺏어가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 습도를 굉장히 보고 있는데, 상대 습도의 변화는 결국은 뭐야? 온도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똑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만 하더라도 보면
대기 중에 특별히 비가 오거나 하지 않는 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한데 상대 습도라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습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량은 절대 수증기량이 일정한데 낮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밤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온도의 변화는 그 습도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 그런 특성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걸 읽어내고 그러면서 이걸 내가 건드리고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라 레디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받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대기권 밖에까지 오는 에너지를 뭐라 그래? 태양 상수라고 부른다. 솔라 컨스턴트. 이건 한 대략적으로 한 단위면적당 1제곱미터당 1300와트 정도가 가장 수직면에 떨어지는 일사량이 한 13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대기 중으로 들어오면서 산란, 반사 일어나다 보면 실제 뒷표면에 도달하는 일사량 값은 한 1000와트 정도 단위면적당 된다. 근데 그것도 수직면에 떨어지는 게 그렇고 만약에 수직면이 아니고 이게 비스듬히 경사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일사량 값이 약해집니다. 나중에 솔라리에이션 값을 얘기했죠. 여러분들 일반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거 배웠죠. 코사인 법칙은 최대로 클 때가 그죠? 입사각이 0일 때가 수직이니까 그때가 제일 크고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로에 가까워요. 입사각이 만약에 90도다 그러면 그건 제로다. 그래서 일사량 값은 그러니까 1000에서 0 사이에 그 우리가 다니면서 떨어진 일사량 값이 그런 변화가 있을 거다. 그 변화에 따라서 가령 한 45도 각도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한 500와트 정도의 복사 에너지가 다니는 쪽으로 떨어지는데 알 수 있고 거기에 커다란 창문이 있다면 창문을 면적을 감안했을 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사량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대한 거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바람은 사실은 이 지역 기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일반적인 여름철, 겨울철 바람이 어디서 불고 또 어느 정도 된다라고 있지만 바람은 북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가령 주변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바람은 엄청난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특히 마이크로 클라이밍 측면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 프리시피테이션이라고 하는 주로 비나 눈이나 안개나 이슬이나 이런 것들인데 주로 우리는 여름철에 그 장마 때에 이제 그 강수량이 연중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다시 오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과거에 전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던 것들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은 뭐라 그래? 기상, 이변, 전 지구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측한 것보다 갑자기 홍수가 나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갑자기 또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긴 하나 이건 기후 변화와 관련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패턴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겠냐. 그래서 이런 기후 요소, 기후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대지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이런 대지의 특성에 따라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걸 따지는 게 이제 이런 물리적인 요소들이 과연 기후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제 추론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마이크로 클라이밍 어널리시스에서 마이크로 클라이밍 대지 분석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 반드시 초기 단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들은 크게 보면 우리가 보통은 제일 처음 뭐에 결정되면 우리가 해발고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이제 그 특정한 그 지역에서의 그 기후적 특성. 가령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 같은 남미 같은 데 가면 그죠? 대체적으로 해발고도 막 높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산소 농도가 적어서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기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도대체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해발고도에 위치하고 있나 하는 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나머지 지역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형이 어떠냐, 지형에 따라서 일사, 양이나 바람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온습도가 가령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는 70%가 산이었는데 그동안에 산을 깎고 또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지금은 65%가 산이에요. 5%의 산은 날아갔습니다. 70% 우리 어렸을 때 70%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65%가 산이야. 그래서 보면 해가 가장 비치게 되면 똑같이 비치지. 하지만 해가 비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능선을 비치면서 능선이 복사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온도에 영향을 주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아직까지 이 계곡에는 충분히 햇빛이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여기에 온도가 먼저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고기는 미리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 밑에 있는 바람이 그 능선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바람이라고? 자, 그 다음에 밤이 되면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복사 에너지로 막 열을 표면이 더워졌던 표면이 막 복사 에너지 열 발생하게 되면 여기가 급속하게 냉각이 된다고 지표면이 급속하게 냉각이 되면 오히려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막 쏠려 내려온다. 이런 게 그건 뭐라 그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밤과 낮수록 이런 어떤 65%가 이런 이런 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공기의 흐름이 산과 계곡 사이를 아침에는 위로 상승하다가 밤에는 아래로 기류가 몰리고 이런 기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토포그래피 또 이 지역이 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이쪽은 전혀 햇빛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눈이 왔는데 보면 해가 드는 부분과 해가 들지 않는 부분에 선이 쫙 깔라져 갖고 눈이 싹 녹았고 안 녹은 거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지형에 따라서 이제 나타냈을 때 엄청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이런 워터바디, 수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공원을 만들면 요새는 호수도 막 인공 호수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물 있는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령 뭐 호수가 됐건 강이 됐건 바다가 됐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물이 있고 일반 대지가 있을 때 햇빛이 가령 똑같이 떨어진다 해도 이 대지는 바로 일사를 흡수해가지고 표면 온도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반면에 물은 그걸 그냥 흡수해서 저장해버린단 말이에요. 물 연료량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 여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까 말했죠. 이 주변에 공기를 덮이게 되면 더워질 공기는 이와 같은 공기로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 물 표면에 있던 공기가 쭉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런 거를 온쇼어 브리즈라고 해요. 이것도 한국말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야간이 되면 얘가 열을 막 뺏기게 되니까 급속하게 냉각하게 되고 이 경우하고 마찬가지야. 이 지표면을 싸고 있는 재료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랜드 매스가 이 지구상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와 마찬가지. 기후가 변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렇게 되면 여기 공기는 급속하게 차가워지고 여기는 저장했던 온도가 떨어지려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해 주다 보니까 여기 공기 온도는 그대로 유지해요. 찬 공기가 이쪽으로 막 해안 쪽으로 막 파고든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그런 게 이쪽 가요. 만약에 여기에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얘는 아침에는 바람이 호수 쪽에서 불어오고 밤에는 바람이 호수 쪽으로 불어가는 이런 게 매일 밤낮으로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 상태에 따라서도 지표면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맨날 얘기할 때
그 옛날 학교 운동장에 우리는 포장이 안 돼 있고 전부 그냥 흙으로 된 운동장이었잖아요. 흙으로 된 운동장을 잔디 부장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잔디는 또 관리하기 힘들다고 인조 잔디를 해놓으니까 우리 학교도 인조 잔디는 또 거기 들어간 재료가 잘못되면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다 뒤집어 난리인데 이게 그만큼 지표면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표면 상태 중요하면 크게 보면 재료의 특성은 컨덕티비티가 높은 재료냐 또는 리텐션이 큰 재료냐 또는 반사율, 리플렉티비티가 큰 재료가 있고 그러니까 컨덕티비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 전도율이 높은 거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에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지하철 공사를 하고 그냥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철판 같은 거를 임의로 이렇게 덮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철판도 굉장히 하이 컨덕티비티야. 그죠? 철판은 철사를 덮고서는 불에다가 대면 열 전도가 잘 되니까 쫙 열 전도가 손 뜨거워 할 거 아니야. 그래요? 반응이 없어. 전도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해가 비친다 그러면 철판 자체도 굉장히 뜨거워져. 그래서 뭐 계란도 후라이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 열전달도 밑으로 열전달도 쉽게 보여요. 자, 이러한 그라운드 카바를 갖고 있을 때 자기도 뜨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표면의 공기도 덮이고 그죠? 그런 현상을 복사 에너지가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리텐션이 큰 재료 이거는 굉장히 매시브한 그런 재료입니다. 콘크리트 아니면 토양도 마찬가지 일반 그냥 차라리 흙 같으면 이런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대부분은 그냥 흡수해버려. 굉장히 그대로 잘 흡수해. 그리고 자신의 온도가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을 잘 안 미치는 거죠. 얘는 이런 표면으로 돼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복사에너지가 빛이 들어도 주변의 공기가 확 대표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줄. 그런가 하면 아주 리플렉틱 반사형 재료를 얘기하면 이게 그대로 반사돼 버리니까 바로 주변의 공기 온도를 뜨겁게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로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고 가령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이 지표면이 가지고 있는 재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알베도니 뭐에 대해서 도시를 들여다보면 도시의 지표면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로하고 잔디라든지 이런 거, 건물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도로 지표면의 구성 면적 비율을 보면 여기가 주로 그 지표면이 얼마나 뜨거울지 그로 인해서 대기는 또 얼마나 좁혀질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온도는 이런 것들이 한눈에 딱 보인다. 이거를 가령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를 위해서 딱 찍어보면 적나라하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표면이 이런 어떤 일사 영향을 즉각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일사를 산란시키고 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뭐냐면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심어져 있는 운동장과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은 운동장의 마이크로클라이밋은 그 온도는 습도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맨 땅에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맨 땅에서 막 큰 먼지 날리고 하는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놀고 집에 가서 꼭 배웠대요. 콜록콜록 하다가 감기 증세 오고 그러죠. 그래서 번번이 이거는 애들을 위해서 운동장엔 잔디실 깔아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잔디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이게 그라운드 카바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베지테이션, 식생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특히 도심에서도 공원, 树, 나무 이게 그래요. 요새 특히 잎이 확 나기 시작하고 제가 겨울 동안 이제 생명감이 있는데 그 항상 했던 저 나무가 어떻게 그래도 보니까 여기에서 그 숲을 빨아 올려가지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새롭죠. 나도 여러분들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나이 먹으면 다들 그런 게 왜 이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그죠? 요즘에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고 벚꽃을 쫙 펴있고 정말 놀라. 역시 자연의 신비한 감격을 하는데 이 식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식생은 일사의 영향, 솔라 레디에이션을 완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큰 그 옛날 마을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옛날 그 어떤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꼭 뭐가 있냐면 한 600년 된 나무들이 하나씩 있어. 은행 나무들이요. 그런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라든지 뭐 이런 주변에 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떤 일사를 산란하거나 어떤 기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어떤 그 수분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습도 조절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숲이 있는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공기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어요. 요새 뭐 미세먼지가 나 있는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어떤 필터링 해주는 거니까 정말 이 녹색 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리고 공원이 없으면 그래서 도시를 구성할 때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요소를 봐요. 도시에는 건물이 있거나 또는 도시의 이동을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도로가 있거나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도 꽤 됩니다. 도시 통행 상황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꼭 있어야 될 게 도시의 공원, 목지. 그걸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잘 계획된 도시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이라고 해요. 인공물이 아까 내가 도시를 구성하는 게 공원이나 녹지하고 건물과 도로라고 하면 이런 건물이나 도로와 같은 이 도시 구조물들 이런 것. 이런 도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시브한 재료로 대부분 콘크리트 이런 걸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고 또 에미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떤 도시의 열성 현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이 있으면 그냥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만 시원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기는 시원하고 안에 열을 갖다가 바깥에다가 건물 밖으로 막 버리잖아요. 에어컨 쉬어지게 하는 일이 있고요. 막 버리니까 더군다나 도시의 외기 조건은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건물이 다 내뿜고 있는데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지만 도시의 비기후는 그러니까 도시의 기후는 일반 그 기후 특성과 분명히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도시 열성 현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변화시키니까 이런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오히려 미기후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해 준다면 나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왔는데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의 어떤 그 흐름, 이동 그죠? 근데 에너지도 자연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솔라하고 바람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에너지의 이동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물의 순환에 대한 것도 자체가 건물에서도 물을 필요로 하지만 건물에서 사용된 물이 자연적인 어떤 이 수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수생식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화가 되면서 동시에 또 증발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도시의 어떤 미기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구현한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에 있는 프라이버그 같은 도시라고 도시 내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바람길을 고려해가지고 아까 그런 자연환기나 통풍 이런 걸 활용해서 쾌적하게 해주려면 결국 바람길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도로라든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충분한 일조 조건이나 바람길이 형성되게 하고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길도 만들어서 도시에 증발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대학로에 가보면 이런 프라이버그의 그런 거를 굽다가지고 물길을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물길을 좀 만들어줬어. 없어? 대학로에 없어? 내가 듣기로 이제 대학로에 그런 걸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공연시설이나 뭐 문화시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 물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없앴어. 물길을. 도시의 미기후를 개선하려고 만들었는데 프라이버그처럼 근데 그 물길을 나중에는 없앴어. 왜 그랬는지 알아?
사람들이 뭐술 먹고 거기에 어떻게 빠져가 발목이 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민원이 발생하고 뭐 이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 물기를 만들어줬더니 거기에 팔 빠져가지고 나도 지금 발목이 약간 못하고 있는데 나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갖고서는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아예 물기를 그냥 덮어버리고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이런 물의 순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 문제. 요새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미세먼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뭐냐면 지금 계속 고민스러운 게 화력발전이라든지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결국은 뭐 기름, 가스, 석탄 이런 것들 때문에 연소시키면서 나온 게 결국 미세먼지거든요. 이게 우리 인체에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 옛날에 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루 동안 호흡하는 공기량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 동안 마시는 경우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폐활량이 얼마인지 한번 들이마셨다 내뿜으면 폐활량이 한 이만큼 된다고 치자. 한 주먹만큼 된다고 치자. 그죠? 이 정도 공기를 이렇게 들이마셨다 내뿜지. 그래서 우리 폐 사이즈가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러면 두 개 정도 될까? 두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분 동안에 몇 번 이거 하지? 한 열 몇 번 하나? 1시간 동안에 몇 번 하지?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공기량이 계산되겠지. 근데 하루 24시간이잖아. 잘 때도 숨 쉬잖아. 사실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양을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 방 안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방에 지금 볼륨이 얼마야? 이 방 지금 제대로 공개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각자가 지금 들다 뱉고 있잖아. 내가 뽑은 공기를 다른 사람이 마시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심각한 거지. 그 정도로 공기질이 우리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지금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가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그 공기를 호흡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 지금 미세먼지가 보였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 돼. 그럼 발전소 셧다운하고 자동차 다 중지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뭐 자동차 2부제에서 얘기 나오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하라고 할 수 없으니 공용 차량만 하면 공용 차량은 전체 차량 중에 비교해보면 몇 프로 되지도 않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기순환, 가령 오염된 공기를 다시 신선한 공기로 만들어주고 또 공기 중에 우리가 배출한 CO2를 다시 O2로 환산해주고 바꿔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야? 베지테이션 이런 어떤 대기의 순환, 오염과 정화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도시 숲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태적으로 이런 모든 물질의 어떤 자원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염되는 만큼의 정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만큼 생산될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생태 건축이라고 해요. 우리 다음 학기에 공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이트 디자인 단계에서의 마이크로 클라이밋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런 어떤 생태학적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건물만 덜렁질 게 아니라 옛날에는 어수르도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은 무슨 방주교회 있는 날에 이 땅 주민이 설계하고 거기 호텔, 포드 호텔하고 보면 그 설계한 게 아주 독특하고 이뻐요. 근데 거기 보면 교회 주변에 방주니까 뭐야? 노아의 방주를 상징해서 하는 거지만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다 죽었고 오직 그러니까 방주를 피난한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방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이 방주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 주변을 전부 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는 멕시코에 가도 그런 걸 옛날에
그런 건축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시도가 되는데 사실은 물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연령량이 커가지고 독사에너지를 흡수 조장했다가 그래서 기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상당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사이트 주변에다가 그런 수공간을만 만들고 이게 자연적인 어떤 물의 순환 체계하고도 연결시키고 이러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녹색 식물들하고 그러니까 자연과 숲, 수공간,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인공적인 건물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건물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 삶에 의해서 발생하는 요인이 그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생태계에 의해서 어떤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따르게 에너지하고 물하고 대기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마이크로 클라이밋 분석 과정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사이트 디자인이 그래도 중요하다. 내가 벌써 꽤 오래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여의도에 가면 지금 여의도 거기가 공원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여의도가 뭐였냐 하면 거기가 5.16 광장이라고 했어. 5.16 광장에서 거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허 벌판에 좀 그냥 아스팔트야. 그래갖고 거기서 그 당시에 그 옛날 시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그 5.16 유신 정권이나 쭉 학생들이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100만의 인파를 몰아넣고 행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광장이 얼마나 좋아.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스팔트 포장의 그냥 빈 공간이다 보니까 그 광장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햇빛 하나 피할 게 없고 말이야. 그죠?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게 아마 1990년대 아마 저 초반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데 뭐냐. 지금 같은 계절일 거야. 지금 여의도의 그 5.16 광장의 온도는 지금 20도인데 저 우이동 골짜기에 우이동 골짜기에는 그 지금 한 10도 정도. 다시 말하면 같은 순간에 서울에는 행정구역 아닌데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어떤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서 5.16 광장은 20m고 우이동 골짜기에는 온도가 지금 10도. 그러니까 10도 이상의 온도차가 표시적으로. 그 이유는 뭐겠어? 그게 나중에 이제 보면 클라이밋 어너멀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물리적 환경 자체가 다 여기는 숲이 있는 그런 곳이고 숲속이고 여기는 아무런 그런 일사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여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동합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건물을 짓기 전에 리뷰부터 어떻게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 난다라고 하면 그 영향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마치도 어제 5.16 광장에다 벌렁집을 느꼈어요. 아니면 그건 저 중동의 사막에다가 집한채 벌렁집을 없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보면 그 P9라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열섬 현상, 그래서 도시만 상황을 이제 보면 이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인공물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인공물들이 엄청난 양의 복사 에너지를 계속 흡수 저장하고 그러니까 도시 내에 엄청난 에너지, 열 에너지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게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우리 지구적으로 보면 지금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북부적으로 봤을 때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태양복사에너지가 대기권으로 들어왔다가 지구상에 지금 그 있는 그 온실가스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들로 인해서 이게 충분히 대기권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균형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기권 안에 열이 갇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도시가 대부분 그 도시 어떤 공해가 있잖아요. 도시에는 그런 어떤 그 매시브한 그런 어떤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게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얘가 밤에 이거를 충분히 배출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대기권에 있는 오염 물질에서 막혀가지고 그 열 에너지가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기후가 자꾸 상승하는 여러 가지 그 생태학적 불균형을 만드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이게 아마 1980년대 말서부터 나온 얘기죠. 핏 아일랜드 또는 더멀 아일랜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김종서라는 가수가 한때는 이걸 노래를 만들었던 제목이 더멀 아일랜드가 문제예요. 얘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나. 여러분 김종서가 누군지 알아요? 가수? 김종서가 만든 노래 중에 이런 열선는다라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제목이 그래갖고 내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로 인공적인 어떤 구조물들의 어떤 그 열적인 컴바인드 이펙트들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럼으로써 주변의 다른 지역과 아주 다른 그런 기후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이런 공간에 살수록 사는데 불편하죠. 좋지 않죠.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그 열대야가 왔을 때는 진짜 집 안에 있어도 더워서 이게 식질 않아가지고 더 견디고 보수부주에 나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오로지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도심에서는 보낼 수 없고, 하지만 교회에 가 있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주장합니다. 내가 적어도 일은 여기 와서 있지만 사는 곳은 좀 이렇게 숲이 있고 푸른 이런 게 있는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그 출퇴근하는데 좀 거리는 있지만 그걸 즐기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보면 새소리 나는 지역에는 집값이 안 올라가고 자동차 소리 나는 지역에는 집값이 올라가고, 도시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새소리 나는 지역이 좋은 건데, 이게 하나의 그 경제적 관념으로 보면 이런 조건이 더 좋다는 건데,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 거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환경적인 거와 이런 걸 생각한다면 뭔가 그런 걸 개선하고 좀 이런 생태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심의 어떤 그 수공간이나 숲이나 이런 걸 좀 더 확보함으로써 정말 살기에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클라이밋 어너멀리에서 이제 기후 이상의 문제가 도대체 어너멀리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비정상이 왜 생길까? 두 곳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책에서는 루가노라는 도시하고 이제 캐나다의 퀘벡. 루가노는 어떤 도시냐면 스위스의 그 알프스의 그 남단, 그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남단이고 이태리하고 접경해요. 근데 여기는 근데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알프스 산이 이렇게는 눈이 이렇게 만면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프스의 산자락인데 이게 남쪽이야. 그러면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큰 호수가 있어요. 만년설도 넘어와서 흘러내리고 형성된 호수가.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게 열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기후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또 아주 풍부한 일사를 받는 반면에 추운 냉기, 아주 추운 냉기는 얘가 더 강화가지고 있고, 그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배산임수의 그런 아주 천연적인 풍수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서 위도로 보면 이 루가노라는 도시하고 캐나다의 퀘벡하우가 지구상에서 둘이 위도상은 똑같은 위치에 있다. 위도상에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썸패스라이브도 똑같고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 태양과의 관계가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퀘벡은 무지 추운 도시야. 그잖아, 캐나다에.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그 루가노는 굉장히 온화하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이게 지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이런 배산 임수에 아주 산에 의해서 막혀있고 이런 큰 호수에 의해서 그 기후를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도성으로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물리적 환경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퀘벡은 굉장히 추운 도시인데 말해서 루가노는 그냥 온화한 도시다. 이런 기후적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하고 르노시티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요. 샌프란시스코하고 르노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겨울에 가서 그다음에 밤새 그 차를 타고 이제 이 산맥을 넘느라고 다른 예를 들면 여기가 태평양이 있으면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여기에 산맥을 돌아서 넘어가면 이제 르노시티가 있는데 네바다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1년 내내 날씨가 굉장히 소금이 안 되죠. 샌프란시스코의 유시버블에 있는 그 좋은 거 어떠냐? Not the beautiful day 이렇게 표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서 신경질을 안 줍니다. 너무 날씨가 좋으면 자꾸 나가고 싶잖아요. 할 일은 많은데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놀기 좋단 말이야. 그런 도시인데 이 바닷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산맥을 넘다 보면 여기서는 날씨가 이게 바다에 그쳐는데 너무 기름을 뿌리는 이게 뭐라고요? 세인이라고 하지. 이 산맥을 넘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여기 또 산에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이거를 그 산을 자동차를 타고 가면 이걸 가서 이렇게 산맥을 돌고 들어가서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많이 내리니까 겨울 같은 게 눈으로 내려가지고 눈이 왔다가 실제 녹으면서 다져지고 또 그 다음에 눈이 와가지고 녹으면서 다져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겨울에 올라가다 보면 이 위쪽에는 밑에서는 아니지만 위에 올라가면 양쪽 벽에 눈병만 보여. 도로를 두고 거기만 눈을 치워가지고 그걸 타고서는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전망대 같은 데 있고 사람들이 없다가 눈이 이렇게 쌓여있으니까 스키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 스키의 슬로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스키 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스키 타고 그냥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거를 넘어서는 순간 보면 여기 네바다주를 들어가세요. 여기 완전 사막이라고 해요. 완전 사막이에요. 여기서 비를 다 뚫려버리니까 건조한 공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하고 르노는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근접해요.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근접한데 이런 지형적 이유 때문에 샌프란시스코하고 르노시티의 기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사막이고 이런 어떤 기후적 특성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지 주변의 물리적 조건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후가 얼마나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요소들을 수공간, 숲, 공원 등등등 어디에 업무를 배치하고 도를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게 다 사이트 디자인하고 관련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은 이제 건물의 특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건물이 인벨롭 로드 다미네이트 빌딩이나 인터널 로드 다미네이트 빌딩.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어떤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 인벨롭 로드 다미네이트 빌딩이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중소규모의 그 쉘로우 플랜의 그런 형태의 건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건물 디자인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터널 로드 다미네이트 빌딩은 굉장히 대형 건물이에요. 뉴욕 맨하탄, 시카고, 센트럴 에어리아 이런 데 있는 100층짜리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주로 유럽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그렇게 큰 건물이 없고 굉장히 제한들이 있으면서 전부 인벨롭 로드 다미네이트 그런 셜록 플랜의 건물들이라면 미국의 대도시의 그 도심에 있는 건물들 이런 인터널 또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건 지금 이런 건물들을 대상으로 삼는 건데 이 구분하는 거에 논리가 뭐냐 모릅니다. 작은 건물 그리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큰 건물, 표면상 이상 건물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를 shallow plane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deep plane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후와 건축과의 관계를 보려고 하면 결국 기후라는 건 외부 환경의 변화고 건축은 우리가 만든 공간의 실내 공간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인터랙트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물을 만들었을 때 이런 외부 환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 환경과 어떤 그 인터랙션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보면 사실은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환경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보면 이 실의 층고의 2배 깊이 층고의 2배 깊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소형 건물이고 소형 플랜 같은 경우는 층고의 2배 깊이 여기까지 이쪽에서도 층고의 2배 깊이를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존이 거의 없이 전체가 다 뭐야? 인달로 필리미터 존 또는 이거를 그 유럽에서는 파스드 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평면에서 파스톤의 면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딱 보면 아 얘는 에너지가 얼마큼 많이 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형 평면을 설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으로써 이런 건물들은 외부의 환경과 진짜 아주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자연환경이 자연체험이 잘 되도록 이런 건물을 만드는 게 유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권장하고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도 대부분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외피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고, 외부 환경과 어떻게 서로 소통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형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건물을 인터널 로드 라미네이팅을 얘기하는데, 이런 대형 건물 하나의 층에 다이종이 이렇다면, 가령 잠실, 새로 친 타워, 이런 거. 이건 기껏해봐야 외부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의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다 뭐냐면 인테리어 존 또는 넌 패스 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다는 말이죠. 근데 이 면적이 크다 보면 어때요? 이 경우에는 열 손실도 생기고 열 팩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히팅, 쿨링 다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인테리어 존은 뭐냐면 외부와 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손실이라는 게 없어. 안에 전부 인터널 히팅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을 1년 내내 뭐가 필요해? 에어컨디셔닝, 쿨링 해줘요. 인공 조명 해줘요. 어마어마한 조명을 써야 되고 어마어마한 냉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100층짜리 건물, 오케이, 한 개, 두 개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건물을 서울 쪽에서 많이 지다고 서울 시내 전체적인 건물의 에너지를 굉장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가 인벨롭 바이오메트리를 또는 인터널로 이게 에너지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환경 조절에 대한 요구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이걸 참고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기후 데이터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가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건축 설계한다는 게 제일 전에 기후 데이터부터 봄으로써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구나. 기후 데이터를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대지를 물리적 환경 조건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리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내가 나한테 주어진 대지의 어떤 물리적 조건이 이러이러한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바꾸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초기 단계에서 대지 분석하고 어떤 기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러한 어떤 프린시플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디자인에다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찾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그 해석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설계의 방향도 각자 다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걸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서 어떤 냉난방에 대한 요구나 이런 걸 한마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빌리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빌리데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20도 정도로 난방을 하고 실내 온도를 유지시켰으면 좋겠고 여름철에는 26도가 넘지 않도록 굉장히 냉방했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 1년 동안에 우리 온도를 보면 평균 기온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한 12도 정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보면 이렇게 된다. 1년 동안의 온도의 변화가 그래서 영하를 보면 이제 한 영하 10도 정도 되고 여기가 한 32도 정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언뜻 보면 우리가 쾌적해야 될 구간이 지금 요거잖아요. 20에서 26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 20에서 26도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1년 중에 요만큼밖에 없어. 나머지 이 기간 동안은 보면 20도보다 밑이야. 추워. 이 기간은 20도보다 26도보다 높아. 더워. 이때는 히팅이 필요하고 이때는 쿨링이 필요해. 그지? 그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굳이 냉방이라는 걸 하진 않았어. 그지? 옛날에 도시 옛날에 우리 주부에서 지금은 냉방이 없이 못 견디지. 에어컨 없이 여러분들 간대요? 도대체 지금도 기후 자체는 뭐 평균면이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하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올라와서 우리는 몇 도 정도 올라가서 지난 한 50년 동안에 산업화하면서 전 세계 평균이 지구온난화로 막 난리치잖아. 몇 도 올랐어? 지난 100년 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에 온도가 평균 기온이 상승한 게 뭐냐면 0.8도 올랐어. 근데 지금 지구온난화가 빨리 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오십가스 줄이게 되고 막 이러는 거야. 큰일 안 되는 거야. 재작년에 그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했을 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5도씩 넘지 않도록 우리 하자. 그랬잖아. 1.5도씩 넘어가면 그때 우리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지금 0.8도씨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지금 난리치는 거거든.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그 전반에 100년이라고 쳐도 그 전에는 별로 한 게 없고 그 후에 50년 동안 우리가 단연해가지고 서울 지역의 온도가 상승해서 서울이 몇 도쯤 올랐을까? 2배나. 서울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 1.5도씩. 그 1.5도씩 올랐으니까 1.5도씩 뭐 애게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느끼는 그 체감은 엄청 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겨울방학 때는 맨날 놀았거든. 방학 때는 진짜 후회 없이 아침마다 뭐 토스트 하나 사 먹을 용돈 챙겨가지고 한강에 가서 종일 스케이트 타고 놀다. 한강에 그냥 펑펑 얼어가지고 진짜 재밌었어. 내가 어렸을 때 뭐 한강에 어떤 사람은 썰매처럼 만들어서 돛을 달아가지고 그 한강에 그런 바람을 이용해서 그 썰매 타고 가면 아무리 스케이트를 타고 쫓아가려고 그걸 쫓아갈 수가 없냐. 부러워하고. 한강 다리도 뷰가 다 만져봤어. 왜냐면 펑펑 얼었으니까 그걸 타고 스케이트 타고 여기저기 뭐 다 돌아다니고 막 강도 건너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죠? 한강이 어느 요새 안 얼지? 그죠? 그렇게 그 차이야. 내가 어렸을 때니까 지금부터 그때는 막 산업화하기 전이니까 그때 한 60년대 뭐 그때쯤이야. 65년 뭐 이때쯤 4년 그때쯤 매일 한강에 가서 놀았대요. 겨울이면 방학이면.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대신 저렇게 실내 아이스링크에서 놀지는 모르나 그 정도로 1.5도씨의 기온 상승이 만든 변화는 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자고. 이래.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컴포트 얘기할 때 그거 기억나나?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주상복하고 이래놓고 환경조절에 대한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얘기가 보여줬잖아. 그거 봤어? 기억 안 나? 지난 시간 아니야. 컴포트 얘기할 때. 그거 보세요. 그게 이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외기 조건이지. 근데 우리가 건물을 일단 지려.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외기 조건과 건물 안에 인도어 클라이밋, 아웃도어 클라이밋하고 인도어 클라이밋은 다르겠지. 왜? 건물이라는 그 클라이밋 필터가 있습니다. 그지? 필터가 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 햇빛도 들어올 거고 열이 빠져나가는 게 못 빠져나가는 게 이 반영의 효과인데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종의 건물 자체가 그런 클라이밋 필터 역할을 해주니까 분명히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아웃도어 클라이밋하고 인도어 클라이밋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안에서 생기는 인터널 히트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가만 놔둬도 실내 온도는 어떻게, 이건 이제 아웃도어다. 실내 온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온도가 일정 수준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실내에서 생기는 열 때문에 햇빛을 받아들이고 실내에서 조명, 전기, 사용하는 것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공기의 비열이 있으니까 그 열이 결국은 공기 온도를 높여서 그냥 우리가 난방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자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나는 우리 집에 아파트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어서 좀 아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은 겨우 내내 자기는 난방을 다 꺼놓고 난방을 주냐 윗집 아랫집 햇빛 들어오는 거 다 하면 거의 난방 필요 없이 자기는 산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윗집으로부터 열 뺏어오고 아랫집으로부터 열 뺏어온다는 얘기거든. 상대적으로 아무리 단열을 했다 그래도 온도차가 생기면 열 뺏어오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방도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겨울에. 아래 윗집이 난방 안 하고 자기도 추워서 안 돼. 근데 아래 윗집이 난방을 하니까 자기는 싹 꺼버리고 난방비 하나도 안 내고 그리고 아래 윗집에 열을 뺏어다 쓰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저 김부선인가 하는 사람이 얘기한 그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한 거하고 다른 차원이었는데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그 인터널 히시라든지 그런 열을 통해서 아무리 고리지만 외계인이라도 실내는 이런 조건이 되니까 견딜만 하다 이거야. 실질적인 난방이 필요한 거는 얼마큼이냐면 요만큼이고 냉방은 사실 요만큼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널 히시 때문에 올라가니까 실제 냉방이 필요한 거는 이만큼으로 늘었단 말이야. 그치?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했어? 이거는 이걸 외기를 끌어들이면 환기가 통해서 외기 온도는 지금 컴포트하잖아. 실내 온도가 높은 거지. 외기를 가지고 컴포트 시켜버리면 이건 다 날려버려요. 이 경우만 놔두고 나머지 다 날려. 왜냐면 외기 온도는 쾌적하잖아. 외기 온도가 실제로 아주 그 힘든 거는 굉장히 짧은 순간이란 말이야. 근데 실내가 이 과열됐을 때는 실내 열을 제거하는 이걸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이거는 자연 환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인데 컴포트 벤틸레이션.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자세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냉방의 수요를 더 없어요. 과거에는 다 이렇게 견뎠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게 그냥 확 밀폐되어 있으면 저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에어컨을 그냥 다 쓰는 거야. 기계적인 환기 팬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줄었으면 요만큼만 난방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히팅 디그리 데이나 쿨링 디그리 데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기후적인 특성을 봤을 때 얘가 난방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는구나, 얘가 냉방을 얼마나 많이 필요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마디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게 히팅 디그리 데이, 쿨링 디그리 데이. 그래서 이거를 HDD 하면 히팅 디그리 데이, HDD하고 여기다가 20 또는 18 이렇게 쓰면 18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난방 히팅 디그리 데이, 난방 도일 그렇죠? 또는 쿨링 디그리 데이 하고 20도, 26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히팅 디그리 데이 2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그마 합이야. 매일매일의 합이야. 20도를 기준으로 난방한다고 했을 때 베이스가 20이니까 20도를 기준으로 18 같은 거 18 빼기 하고 그날의 평균 기온 최대 온도하고 최저 온도하고 합해가지고 둘로 나누면 평균 기온. 엄밀한 의미에서 평균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간편하게 옛날에 온도계 그런 게 있었고 온도계가 최고 최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게이지를 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으면 최고 온도에 있으면 옆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최고 온도 올라가면서 건드려서 얘가 최대 올라가는 데까지 놔두고 돌아오면 이 막대기 거기 머물러 있는 거야. 또 밑으로 최대한 내려가서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야. 그걸 보면 최저 추울 때 몇 도까지 내려갔고 최고 높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엔 전부 디지털로 측정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걸 토대로 해서 매일매일 하루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24시간 측정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서 24수로 나눌 수가 없잖아.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그런 온도에 갖다 놓고 최고 최저 기온을 된다면 그냥 둘로 나눈다. 이거 평균 기온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평균 기온을 뺀다라는 얘기는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자, 20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오늘의 평균 기온이 16도였어. 그럼 이거였으면 16도하고 20도 사이에는 몇 도 차이가 있어? 4도 차이가 있지. 그러면 그날의 온도 차이는 4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봤더니 그날의 다음날 온도 차이는 8이야. 그 다음날 온도 차이를 봤더니 22야. 있을 거 아니야. 아주 추울 때는 더 많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다 난방 기간 동안에 밑으로 20도보다 더 낮아질 때의 온도를 다 더하면 겨울철 내내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되겠지. 그 면적만큼이 되겠죠. 그걸 보면 이 지역은 겨울에 되게 춥구나. 난방들이 500 정도 되는 지역보다 1500 되는 지역이면 3배나 더 춥네. 난방을 3배나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델타 T가 그만큼 푹 쪘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디그리 데이. 이거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개념이에요.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 다음에 거꾸로 쿨링 디그리 데이는 그걸 반대로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것도 다 해가지고 마이너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있는 것만 계산하시고 디그리 데이. 쿨링 디그리 데이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걸 위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를 대상으로 한 계산합니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연환경으로 이것만 그래서 쿨링 디그리 데이를 해봤더니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이거는 굉장히 크고 그러면 얘는 얼마나 춥고 또 더운 날이 얼마나 많고 쿨링에 대한 거는 비교적 짧은 기간 생각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쉬프트 해버리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쿨링은 늘어나고 히팅은 줄어드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매크로 클라이밍 얘기해야 되죠. 두 번째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마이크로 클라이밍이 어떻게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 건지에 대한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 디자인 스트래티지라는 건 이런 기후적 특성에 적합한 어떤 설계에 접근 방법이 됩니다.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나가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파스솔과 히팅의 개념, 여름철에는 파스 쿨링 테크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추후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Keep the heat in cold temperature.
열은 잘 보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추위로부터는 잘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추위가 들어오지 않고, 찬바람이나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단열을 어떻게 할 거냐, 내 문제하고 어떻게 건물을 기민하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슐레이션에 대한 문제하고 에어 타이트니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웹 쪽에서 또 별도로 다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본적인 원리라면 이건 건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겨울철에는 햇빛은 겨울에는 굉장히 받아들여야 되고 바람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반대로 여름이 되면 햇빛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바람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건축 디자인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protect from the wind 하면 햇빛 그 겨울철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윈드 배리어가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도 우리가 추울 때 바람이 불면 쉴드 이펙트가 앞서는 체감온도 더 춥잖아. 건물도 마찬가지야. 건물이 그대로 바람에 겨울철 바람이 그냥 노출돼 있으면 바람이 확 불었을 때 표면에서 뺏어가는 열이 내외에서 뺏어가는 열이 훨씬 더 많아. 여전히 좀 커. 그러니까 이런 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윈드 배리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바닷가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어떤 겨울철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윈드 배리어가 인공물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무를 쭉 심는 방풍용 같은 걸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런 나무는 또 동시에 햇빛을 가리기 위한 그늘을 제공하는 이런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페이트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태양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햇빛을 끌어들여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해가 어디에 그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의 장애물들을 잘 또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서페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걸 통해서 태양의 위치하고 경로를 잘 알고 그럼으로써 내가 건물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같으면 이제 기후 특성에 따라서 고온 다습하냐, 고온 건조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패시브 쿨링 테크닉들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체 기후도를 보면 봤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후 데이터를 생체 기후도, 바이오 클라이메트 차트에다 플라팅 해놓고 이 기후의 특성을 보니까 여름철, 겨울철 데이터가 어디에 플라팅이 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쿨링 테크닉 중에 보면 일단은 햇빛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고 선쉐이딩에서 차양 이건 별도로 우리가 또 다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벤틸레이션 이게 컴포트 벤틸레이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실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버릴 수 있도록 공기를 보완해주는 이런 컴포트 벤틸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습기를 제거하는 습기도 굉장히 여름에 더운 데다가 습하면 더 찝찝하니까 고온 다습한 경우에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다르지 않아요. 통풍이야. 그래서 고온 다습한 그런 지역에는 집들이 어때? 비를 막기 위해서 지붕이 있으나 벽은 뻥 뚫려고 바람을 숭숭숭 통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건물도 절대로 따닥따닥 붙여지지 않아요. 띄엄띄엄 쪄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결체를 사용해서 기후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더멀 매스. 근데 더멀 매스도 고온 다습한 그런 어떤 그 아열대 기후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다. 고온 건조한 지역, 사막 기후 같은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습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많은 거에가 다습한 지역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지역에서는 그 바깥에 아웃도어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이게 원활하게 외기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 그런 개방적인 어떤 설계를 하더라. 그러니까 공간이 사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을 얘기했죠. 올게닉 아키텍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그때 근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적인 접근들이 이러한 디자인의 원리들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절대적으로 폐쇄적이거나 어떤 그 따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다 아주 물이 흐르듯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서
이런 어떤 개방적인 어떤 설계, 대표적인 게 그 러비 하우스 같은 경우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시카고 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면이라는 형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통기나 차가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한 이베퍼레이트 증발되는 것 같은 거죠.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사이클로매틱에 대해서 바이오클라이맥 샤프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그 지역의 기후 데이터와 같이 중첩시켜 놓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설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숙제를 내주려면 그 짝이 있지. 여러분들 짝하고 같이 둘이 진행하는 숙제예요. 이건 설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설계 프로젝트하고 연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설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갤러리니까 공간이 물 흐르듯이 흐르겠네. 다 개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설계가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공기와 빛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잘 따지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애지는 어디야? 저 근처에 갤러리 많으시는데, 근데 그 중에 이미 한 그 건물을 그냥 리플레이스 하는 것들이 들어가고요. 빈대지야? 기존에. 그럼 그 조건이 기능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전부 다 통합시킨다? 아니, 그건 별개고 그냥 조건으로만 주어지고. 빈대지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해야겠는데, 주변에 그런 컨텍스트는 그대로 다 유지를 하라 하는 조건이에요. 가서 이제 사이트 조사를 할 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어요? 중간고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어요? 중간 마감이면 그 매스, 표면, 단면, 이면 다 나온 거야? 자, 설계가 이제 그 정도 진행됐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건물에 대한 개요가 이제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이트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지식을 그대로 한번 자기 설계하는 거꾸로 피드백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결정이 된 게 있다면 그거를 한번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설계 진행하기 전까지 한번 보세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는 과제는 전부 여러분들 건축 설계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하고 연관시키는 과제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들 설계에다가 그 이면에다가 차량 설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달라. 왜냐면 설계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과제 수행하는 것도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줄 건데, 지금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태하고 평면하고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전체 사이트에다가 배치시켜놓고 주변의 환경적인 것들을 다 마이크로 클라이밍 분석을 해서 과연 내가 형태를 잡아서 건물을 어떻게 앉히려고 하는 것들이 태양과의 관계, 바람, 그다음에 주변에 어디에 식재를 하고 수공간을 이런 걸 다 연관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과연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설계를 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팀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설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만약에 친구가 한 팀인데 이 친구의 설계안이 있고 이 친구의 설계안이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나한테 과제를 해서 내주는 거예요. 둘 다 하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참고를 해서 각자 설계하는데 참고를 하라고. 근데 결과물은 두 사람이 합의해가지고 이 설계안으로 이번을 할까? 이 설계안으로 할까? 그 결정해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 자기 설계하고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나중에 최종적인 스페시피케이션이나 판매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분석 결과들이 다 거기에 좀 판매를 난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스튜디오에서 가르치는 선생도 일반
렉처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이 얘네들이 배운 걸 가지고 실제로 설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도 설명하고 이렇게 소통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보면 요 네 가지를 하는 걸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클라이밋 데이터 테이블. 클라이밋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건 내가 여러분한테 숙제 한다고 나눠주겠죠.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이거 얘기해요. 온도, 습도, 일사, 강수량, 바람 이런 조건들이 이 지역에서 기후 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런 특성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바이오아나리틱 같은 분석을 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 조교, 클라이밋 컨설턴트라는 프로그램을 이 친구들한테 공유시킵니다. 웹카드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설치해서 데이터를 결과를 출력하면 데이터가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줄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해석만 하면 돼. 그 해석한 걸 그대로 디자이너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기후 데이터에서 보는 특성은 나는 이런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서울 지역의 기후 데이터 만든 거거든. 내가 이건 줄 거예요. 파일을 주는지 뭐 줄게요. 이것도 내가 강의한테 내가 이메일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이거 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후에 대한 데이터 내가 조금 더 보여줄 것도 줄 테니까 클라이밋 컨설턴트하고 학생들한테 공유시켜주시게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생체 기후에다가 바이오클라이밋 목차에다가 그 기후를 플라팅 해가지고 해석하는 거. 요거는 그 프로그램 써가지고 클라이밋 컨설턴트라는 프로그램 써서 하는 거. 서페이스 다이어그램도 클라이밋 컨설턴트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 태양의 궤적이 어떻게 연간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직 내가 서버 지원에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다음 중간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할 거거든. 그때 가르쳐 주니까 그때 가르쳐 줬을 때 그때 하면 돼요. 이것도 이쪽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 클라이밋 어널리시스라는 건 주변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봐봐. 주변에 토포그래피 지형은 어떤지, 경사이야, 풍지야, 또 주변에 나무와 물이 있어 없어, 또 주변에 건물들의 인공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변 상황은 어때?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 바람이나 기온이나 일사 조건하고 관계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런 겨울철, 여름철 그런 어떤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클라이밋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앉히고 어디에다 무슨 공간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계획이 나오겠죠.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이미지 분석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설계를 이렇게 할 거야. 내 나름대로 내 설계의 지침들을 형태는 서트 볼륨 레이셔를 적어도 1:3 이하로 유지하겠어. 뭐 그래서 형태를 그 다음에 최대한 솔라 익스포저를 안쪽으로 해가지고 봤는데 전시 공간을 햇빛이 직접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쪽에는 어떤 공간을 배치하고 전시 공간을 어떻게 하고 등등등해서 뭔가 자기 어떤 설계 전략을 짠 말고 그걸 글로 표현해서 알겠어? 글로 표현해서 그 identify your design strategy. 그래서 나름대로 한 10개 정도의 아이템화이즈드 된 그런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자기 디자인 스트래티지를 써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 다 다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주제의 설계를 하면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전체 이 결과를 쫙 여러분들이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제출하는 건 A4 용지 이 네 개를 다 해가지고 나는 각각이 길어봐야 한 2페이지 여기다가 이제 필요하면 자기 설계와 관련된 스케치나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넣어도 되고 나는 주로 그래픽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기 디자인에 대한 이미지 그걸 보면 얘가 이 안은 어떻게 친환경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연관해서
적어도 2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과제를 수행해라. 그리고 8페이지를 넘지 않는데 8페이지를 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한 페이지에 2장씩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면 4페이지로 끝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작성하는 건 8페이지 이내. 컴퓨터 파일 작성하는 건 그것도 이제 웹하드에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거는 이거 이런 거 한 4장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안에서 절대 양이 더 많지 않게 하라. 그런 얘기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소홀적인 빅데이터만 얘기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거는 아주 트레디셔널한 방법의 빅데이터를 정리하는 빅데이터 테이블이라면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빅데이터가 각 기후대별로 지금 도시마다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방콕이라는 도시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그 지구상의 위치가 지금 미국상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국은 어디죠? 한국은 지금 여기란 말이야. 여기고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뭐 이런 정도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여기 바람이 연중 어떻게 부는지. 이 파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지. 연중 바람은 뭐 그냥 계속 부는데 이건 요 봄철에 바람이 조금 하고 나머지는 뭐 거의 변화가 없고 연중 온도 변화를 보면 거의 평균 기온하고 최고 극값하고 이렇게 보면 평균 기온이 거의 20% 그리고 연중 변화, 겨울 계절 변화가 없어요. 겨울철 좀 해봐야 내려가야 6도 7도 정도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1년 내내 그냥 그 반팔차 입고 설에 대해 기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그 레인볼, 비는 얼마나 내리는가 봤더니 주로 8월달, 9월달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거죠. 하지만 연중 전체적으로 내도 여기는 이제 여름철, 겨울에는 좀 비가 좀 적고요. 그다음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도 보면 주로 동서쪽이니까 어느 이쪽에서 바람이 연중 이런 것들을 판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 습도의 변화는 이건 뭐 항상 태국 같은 데는 비교적 습하니까 습도가 평균 습도가 60%, 80%, 70, 80% 정도니까 상당히 7, 80% 굉장히 습하잖아요. 알잖아. 나는 물론 태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일사량값을 얘기하고 연간 일산 단위였던 필요가 다우에서 연간 일사량인데 이거는 직달일사고 이거는 이제 산란일사를 전체를 하고 직달일사라는 건 뭐냐면 햇빛이 쭉 들어와서 직접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란일사는 그런 방향성이 없이 대기 중에서 확산 산란됐던 게 어떤 형태로 지금 여기에는 직달일사가 없지. 전부 산란일사가 지금 북쪽 오리엔테이션에는 햇빛이 쭉 들어오지 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란일사하고 직달일사하고 산란일사 지금 요거는 각 월별로 떨어지는 그 직달일사와 산란일사라는 거죠. 거의 그 일사량값도 이게 적도 부분에 가까우면서 계속 이 연중 계절적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일사량값도 불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지? 우리나라 같으면 다를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이클로메트릭 상에서 봤을 때 연중 기온 데이터를 플라트형으로 여기 있는데 표적 범위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쪽에 몰려있다는 다시 말하면 고온 다습하다. 결국은 내추럴 벤틸레이션이 차지하는 그 주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특별히 2월달, 2월달, 8월달에 온도 변화라든지 습도 변화 이런 걸 하루 중 연간 변화가 아니라 데일리
이런 그 변화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벨트의 솔라 레디에이션이 항별로 얼마나 떨어지는지 봤더니 여기서 보면 양측면 일사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때는 낮추는 겨울철에 오니까 여기도 약간 적도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남측면 일사량은 겨울철에 그 남측면 일사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측면이 그 낮은 각도로 이렇게 들어와야 일사량이 더 많아질 거고, 고도가 높으면 일사량이 더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생겨나요. 이건 썸패스타임이라니까 태양의 균형이 연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할 거예요. 이건 클라이언트 컨설턴트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할 때 아까도 그랬잖아요. 건축과 관련된 기본 요소 5가지, 온도, 습도, 소라, 바람, 그 다음에 강수량. 최근 들어서 내가 기후 데이터를 얘기하면 앞으로는 건축과 관련된 기후 요소를 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야? 지중원도. 여기서도 지중원도를 그렸는데 그리는 방향만 이제 표현하니까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땅속으로 이건 바깥에 오면은 회복의 방법 같은 데는 10도에서 40년 전까지 온도가 변해. 근데 땅속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평균 기온이 한 28도 정도 되는데 28도인데 여기 땅속으로 한 2m만 들어가면 28도 되고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어. 근데 온도 변화는 없는데 온도가 28도야. 28도 별로 쓸 데가 없어. 도움이 안 돼.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우리가 하듯이 냉방 난방 하는데 지중열을 이용하면 좋잖아. 그 우리나라에서 지열 뭐 이런 거 하죠. 지열 난방, 냉난방 하죠. 태국에서는 지열 냉방 뭐 대기 온도의 변화는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냥 바깥에 외기를 쓰는 게 낫기 때문에. 그죠? 냉방하는. 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다른 지역을 뭐 싱가포르도 있고, 그 다음에 홍콩도 있고, 홍콩 같은 데는 아까 태국보다 좀 나았거든요. 싱가포르보다도 나. 싱가포르도 보면은 전혀 지중으로 들어가 봐야 왜 땅속에 들어가면 장점이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중 온도나 대기 온도나 큰 차이가 없어. 1년 중 기대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런 게 이집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게 계절적으로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 사니까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가봐야 뭐 사실 조금 차이가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완전히 이유가 달라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 아키텍트가 되려고 한다면 요새는 그런 데이터가 다 존재하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럴 때에 설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든 건축 설계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 데이터를 읽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걸 근간으로 리뷰 분석이라든지 사이트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설계의 기본적인 전략과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 숙제를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마무리하는 걸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이 없으니까 중간고사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수업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솔라 지오메트리 시작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부터 시간 한 2주 정도 되겠죠. 오케이? 커피를 중간고사 볼 때 일주일 동안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려고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2주.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2주. 그것도 괜찮아. 왜냐하면 썸스타일이랑 솔라 지오메트리까지 다 하고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